대한민국 국방부 심장부, 그 고요한 로비를 찢어버린 날카로운 파열음. 고개가 90도로 꺾인 여군 하사를 향해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어디서 배워 처먹은 눈깔이야 그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사의 베레모를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지근지근 밟아 으깨버립니다. 이 모자 당장 벗겨줄까?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거 당장 길바닥에서 빌어먹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이 버러지 같은 게. 그 오만한 장군의 아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버러지 같은 하사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통솔하는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의 단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오늘의 사이다 이야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둠과 날 선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청사 내부는 대낮처럼 환했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 광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고 그 위로 전투와 굽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헌병대 소속 이하은 하사는 로비 중앙 검색대 앞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임관 2년 차. 24살의 그녀는 또래들이 겪는 사회 초년생의 설렘 대신 화약 냄새와 규율이 지배하는 세계를 택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베레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앞두고 비상근무가 이어진 지 벌써 2주째였다. 오늘 이곳은 평소보다 더욱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날이다. 일명 별들의 전쟁. 육해 공군의 내로라 하는 장성들이 집결하는 날이면 헌병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로비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예민했다. 오전 9시 30분. 회의 시작을 30분 앞두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판을 단 차량들이 도열하고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하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방문객들의 신분증, 비표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손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육중한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비켜. 다들 뭐 하는 거야? 로비의 정적을 찢는 히스테릭한 외침이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육군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의 아내 최미자였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트렌치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그녀 뒤로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모님 잠시만요. 절차를 밟으셔야. 수행비서가 말렸지만 최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귀빈실 쪽으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직진했다. 짙은 샤넬 향수 냄새가 군인들의 땀 냄새와 섞이며 묘한 불쾌감을 조성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미자의 앞을 가로막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정지. 죄송합니다만 방문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미자가 멈춰 섰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콧등 아래로 내리며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눈빛이었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오라고 가라고 하는 거니? 규정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청사 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전 발급된 비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단호했다. 최미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게 미쳤나? 야, 너 내 얼굴 몰라? 박성훈 장군 와이프야, 나. 내 남편이 여기서 회의한다고 해서 왔는데 감히 어디 하사 따위가 길을 막아? 최미자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로비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과 다른 부사관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장군의 부인. 그들은 군대라는 계급 사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때로는 장군 본인보다 더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였다. 건드려봤자 득될 게 없는 존재.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모님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군사보안 시설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기가 막혀서. 너 이름이 뭐야? 소속 어디야? 당장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같은 거 영창 보내버릴 거야.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니? 최미자가 삿대질하며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은은 숨이 막힐 듯한 향수 냄새와 최미자의 침 튀기는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 짝. 파열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쳤다. 하은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더니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대령도, 커피를 마시던 소령도,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최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못 배워 처먹은 게.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 숨도 못 쉴 텐데.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찰나 최미자의 손이 다시 뻗어왔다. 이번에는 하은의 머리 위에 씌워진 베레모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딴 모자 쓰고 있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최미자는 베레모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하은의 베레모를 지시겼다. 검은 베레모 위로 흙먼지가 묻었다. 군인의 명예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하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손을 올리지 않았다. 군인은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군인 정신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사 현관 앞에 칠흑처럼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번호판 대신 붉은색 바탕에 은색별 4개가 박힌 성판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대한민국 국방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이태준 대장이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목 같은 단단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는 4개의 별이 박혀 있었지만 그 계급장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그가 뿜어내는 기운이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천 명의 부하를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야전 지휘관 특유의 살기와 고독함이 뒤섞인 아우라. 이태준의 뒤로 헌병대장과 전속부관들이 황급히 따랐지만 이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로비 중앙, 묘한 정적 속에 대치하고 있는 두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명은 악을 쓰고 있는 중년 여성,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뺨이 부어오른 채 짓밟힌 베레모를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하사. 또각, 또각. 이태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중력이 몇 배는 더 강해진 듯한 압박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벽에 붙어 차려 자세를 취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침묵. 최미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별 4개.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오히려 합참의장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거라 착각했다. 어머 의장님, 세상에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최미자는 짐짓 피해자인 척 표정을 바꾸며 이태준에게 다가갔다. 군 기강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일개 하사 따위가 장군 부인을 막아서고 행패를 부립니까? 제가 남편 얼굴 봐서 참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최미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하은의 앞에 멈춰 섰다. 하은은 눈앞에 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아닌 상관이었다. 하은은 터진 입술을 앙다물고 거수 경례를 올리려 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태준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사령관이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혀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베레모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그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뚫고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이태준은 하은의 머리 위에 베레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정하게 씌워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하은의 부어오른 뺨 근처를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다. 많이 아팠겠구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 아닙니다.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패배하는 것이다. 그래. 훌륭했다. 물러서지 않았구나. 이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미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딸을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군을 섬멸하기 직전의 포병대 지휘관처럼 차갑고 파괴적인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방금 내 부하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미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네. 아니. 의장님. 부하라니요. 그냥 하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박성훈 장군 처입니다. 저희 남편이랑 동기시잖아요. 압니다. 박성훈 준장의 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민간인이 군사보안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 중인 헌병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까? 그것도 장군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융통성 없이 굴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여보.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회의 참석차 올라가려던 박성훈 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안색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의장님, 제 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당장 사과드려. 박 준장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고개를 숙였다. 이태준은 박 준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박성훈 준장. 예. 의장님. 자네 아내가 방금 뺨을 때리고 군화를 짓밟은 저 하사가 누군지 아나? 박 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은을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어디서 본 듯도 했지만 기억에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이태준의 인매가 비틀렸다. 내 딸이다.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헉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최미자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고 박성훈 준장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 하사 이하은이다. 감히 민간인이 장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한 군복에 손을 대? 이태준은 옆에 대기하던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예. 의장님. 현 시간부로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을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저 민간인은 초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라. 일체의 관용도 예외도 없다. 군법과 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절차대로 처리한다. 실시. 실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미자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야. 박성훈. 뭐 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최미자의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박성훈 준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아내의 손찌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태준 의장의 서슬 퍼런 칼날은 정확하고 잔인했다. 박성훈 준장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미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은 합참 로비 사건이라 불리며 군 내부 인트라넷을 타고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환호했다. 썩어 빠진 권위의식을 박살낸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남겨진 하은의 상황은 달랐다. 그녀가 합참의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어려워했고 선임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야, 쟤가 걔야? 의장님 딸? 어쩐지. 하사가 장군 마누라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 믿는 구석이 있었네. 우린 이제 제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우리도 옷 벗는 거 아냐? 식당에 가도 그녀 주변 자리는 모세의 기적처럼 텅 비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하은의 가슴에 꽂혔다. 낙하산 공주님 아빠 찬스.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하은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려던 그녀의 모든 노력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권력자의 딸이 부리는 유희쯤으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급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넷이 둘러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내 최대 사조직 청수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정점에는 국군방첩사령관 최무성 중장이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박성훈 준장이 날아갔다는 소식에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이태준이 감히 내 팔다리를 잘라? 박성훈 준장은 단순히 최무성의 후배가 아니었다. 그는 청수회가 관리하는 군납 비리 자금의 중간 관리책이었다. 그의 해임은 곧 청수회의 자금줄 하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고 감찰 과정에서 장부가 털릴 위험까지 있었다. 사령관님,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태준 의장,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감찰실 인원을 2배로 늘렸답니다. 정보처장이 불안한 듯 말했다. 최무성은 핏발선 눈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노려보았다. 이태준이 칼을 뽑았다 이거지. 깨끗한 척,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찌딸년 건드렸다고 눈이 뒤집혀서 설쳐? 최무성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는 손끝에서 사리가 피어올랐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참에 우리도 판을 엎어야 해.
어차피 내년 인사 때 이태준이 우리 라인 다 쳐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선빵을 날려야 산다. 방법이 있습니까? 의장님은 워낙 꼬투리 잡힐 게 없는 분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최무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명 영린. 이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다. 그 딸년 이하은을 타깃으로 삼아. 아비가 딸 때문에 권력을 남용해서 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작해. 그리고 최무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20년 전 이태준이 사단장 시절 추진했던 통신장비 사업. 그거 다시 꺼내. 그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사장, 지금 감방에 있지? 걔한테 딜을 쳐. 이태준한테 뇌물 줬다고 불면 가석방 힘써주겠다고. 어둠 속에서 모의는 끝났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군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음모의 서막이었다. 반격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최무성 중장이 움직인 지 불과 사흘 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터졌다. 단독 합참의장 딸의 갑질? 목격자들 피해자는 억울하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았다. 하은이 평소에도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임을 암시하며 선임들에게 하대했고 사건 당일에도 최미자에게 규정을 빌미로 일부러 모욕을 주었다는 익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 하사님요? 평소에도 뻣뻣하기로 유명했죠. 뒤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날 사모님이 화나신 것도 하사가 비웃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익명의 부대 관계자 A. 거짓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열광했다. 청수회가 고용한 댓글 조작팀이 투입되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요즘 여군들 무섭네. 아빠 백 믿고 설치는 거였어? 장군 부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하사 태도도 문제 있었네. 이태준 의장, 딸 교육부터 다시 시켜라.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정의로운 의장은 딸 바보 아빠의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태준 의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하은은 텅 빈 생활관 침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망막을 찔렀다. 억울함에 숨이 막혔다.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누구보다 군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군인 신분인 그녀가 언론에 직접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부대 내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 하사, 너 당분간 외출 외박 금지야. 부대 밖이 시끄러우니까 쥐 죽은 듯이 있어.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점호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관물대를 뒤엎으며 트집을 잡았다. 합참의장 딸이면 관물대 정리 안 해도 되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흐트러진 군복을 다시 개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 우는 건 인정하는 꼴이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버지는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화상회의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내 딸의 명예를 떠나 이것은 군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익명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고 군을 분열시키는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 감찰실은 이번 정보 유출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 하지만 적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꼬리를 자르는데 도가 튼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고 치명적인 함정을 이미 파놓고 있었다.
최무성 중장은 마침내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충격 이태준 합참의장, 20년 전 통신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포착. 메인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나왔다. 당시 이태준 사단장님이 특정 업체 장비를 선정하라고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사과 상자에 담긴 현금을 받으셨고요. 조작된 차명 계좌 내역과 위조된 장부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된 탓에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청수회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치명타였다. 청렴과 강직의 상징이었던 이태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국방부는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태준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사에 사실상 가택 연금된 이태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적들은 자신의 목을 노리고 때로 덤벼들고 있었다. 그는 결백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너무나 완벽했다. 한편 하은에게도 마수가 뻗쳤다. 부대 주임원사가 늦은 밤 그녀를 호출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는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며 하은을 위로했다. 이 하사 많이 힘들지? 아버님 일도 그렇고. 뉴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하은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주임원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래, 나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진실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너를 아끼는 마음에 조언 하나만 할게. 주임원사의 눈빛이 은밀하게 변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라. 그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과잉 대응했다고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해. 그리고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과하게 처벌하신 거라고 인터뷰 한 번만 해라.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였다. 하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를 구명해주면 이태준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는 청수회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믿었던 주임원사마저 저들의 편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융통성 없게 굴지 마. 이 답답한 친구야. 주임원사가 돌변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커피가 쏟아졌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아버지가 감옥 가게 생겼어. 내가 희생하면 아버지는 살 수 있다고. 딸이 돼서 아버지가 수갑 차는 꼴을 보고 싶어? 내가 눈 딱 감고 총대 매면 너 장기 복무도 보장해주고 나중에 좋은 보직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 제 아버지는 비겁하게 살아남는 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 군복에 부끄러운 짓은 죽어도 못합니다. 하은은 경례도 없이 주임원 사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주임원사의 욕설이 들려왔다. 저 독한 년.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부대 안에도 밖에도 믿을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전쟁이었다.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뒤. 그것은 사실상 이태준의 처형식이 될 것이 뻔했다. 하은은 주말 외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훈련병 시절 임관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주는 무게였을 것이다. 그날 밤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불침번 근무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하사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면회? 지금 이 시간에? 면회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이 아닌 허름한 점퍼 차림,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는 자신을 정보사령부 소속 김대위라고 소개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는 분이 아닌데. 김대위는 주위를 경계하더니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의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따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지금 의장님은 외부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비밀리에 빼온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의장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김대위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찔렀다.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몰래 반입했던 태블릿 PC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의 근엄한 모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하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놈들의 함정에 빠져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미안하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짐만 되는구나. 하지만 믿어다오. 아비는 결백하다. 나는 놈들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청수해. 그들이 군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증거를 거의 다 모았었다. 하지만 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구나. 내 서재 벽에 걸린 족자 뒤에 비밀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놈들의 자금줄과 비리 내역이 담긴 수첩이 있다. 그걸 찾아야 한다. 하지만 화면 속의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다. 아니다. 잊어라. 너무 위험하다. 그 수첩을 찾는 순간 놈들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하은아, 그냥 군복 벗고 평범하게 살아라. 아비 혼자 짊어지고 가마. 부디 몸 조심해라.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은 뚝 끊겼다. 하은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안전을 걱정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평범하게 살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가고 비리 군인으로 낙인 찍히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은의 눈물이 말라가고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다. 찾아야 해. 그 수첩. 하지만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태준의 본가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집 주위에는 기자들과 청수회가 심어놓은 감시원들이 깔려있을 게 분명했다. 그때 하은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한 서재 비밀 금고.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분이었다. 진짜 중요한 물건을 집에만 두셨을 리가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낚시를 갈 때마다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하은아, 가장 중요한 건 물 흐르는 곳에 둬야 한단다. 그래야 썩지 않지.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낚시터. 아버지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낚시터의 3번 좌대.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야. 진짜는 거기에 있어.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그녀는 결심했다. 휴가 신청 따위는 의미 없었다. 그녀는 관물대에서 야전 상의를 꺼내 입고 군용 라이플을 챙겼다. 이것은 타령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 군을 구하기 위한 단독 침투 작전. 그녀는 생활관 창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2층 높이에서 착지한 그녀는 그림자처럼 위병소 사각지대를 향해 달렸다. 포천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는 하은의 체온을 급격히 뺏어갔지만 동시에 그녀의 기척을 숨겨주는 훌륭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하은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택시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청수회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은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보고는 10분 만에 최무성 중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즉시 사냥개들을 풀었다. 공식적인 헌병대가 아닌 그가 뒤를 봐주는 민간 군사기업 출신의 해결사들이었다. 죽여도 좋다. 물건만 가져와. 최무성의 명령은 간결했다. 새벽 4시. 산정호수 낚시터는 물 안개에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은은 젖은 낙엽을 밟으며 3번 좌대로 접근했다.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좌대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아버지의 담배 냄새와 떡밥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은은 바닥에 깔린 장판을 걷어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벽을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디지? 분명히 여긴데.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에 머물렀다. 너무 낡아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법한 가방. 하은은 가방의 바닥 깔창을 칼로 찢었다. 툭. 무언가 떨어졌다.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수첩과 구형 보이스 레코더였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찾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하은의 훈련된 귀는 놓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4명이었다. 이 하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하은은 수첩을 품 안 깊숙이 넣고 낚시 의자의 쇠파이프 다리를 분리해 손에 쥐었다. 한 손에는 군용 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좌대 문이 벌컥 열렸다. 번개가 치며 사내들의 실루엣을 비췄다. 건장한 체격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 잡아. 선두에 선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하은은 몸을 낮춰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하은은 쇠파이프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좁은 좌대 안보다 밖이 유리했다. 인연이. 나머지 3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빗속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하은은 특공무술 2단, 태권도 3단의 유단자였지만 상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용병들이었다. 야구 방망이가 하은의 어깨를 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흙탕에 구르며 상대의 눈에 흙을 뿌리고 급소를 노려 공격했다. 한 놈의 팔을 꺾어 물속으로 쳐박고 다른 놈의 허벅지를 나이프로 그었다. 으악! 피와 빗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하은의 얼굴도 찢어져 피가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놈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키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산을 넘어온 하은은 인적 드문 국도변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휴대전화는 추적될까봐 이미 산속에 버린 뒤였다.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는 손이 덜덜 떨렸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군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다.
헌병대에 신고해봤자 청수의 놈들에게 넘겨질 뿐이다. 경찰? 그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석 변호사. 그는 아버지의 옛 부관이었고 군 비리의 환멸을 느껴 전역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대쪽 같은 놈이라고 칭찬했던 사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강 변호사님. 저 하은입니다. 이태준 의장 딸.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어디니? 괜찮은 거니? 증거를 찾았습니다. 놈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강 변호사는 즉시 자신의 차를 몰고 하은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하은을 보고 경악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경기도 양평의 외딴 별장. 하은은 응급처치를 받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강 변호사와 함께 수첩과 녹음기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20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진급 비리, 무기 도입 리베이트, 군용지 불법 매각 등 청수회의 범죄 기록이 날짜와 금액 관련된 장성들의 실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최무성 중장이 부하들에게 이태준 의장을 모함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계좌 조작하고 언론에 돈 좀 뿌려. 어차피 개돼지들은 뉴스 나오는 대로 믿게 돼 있어. 강 변호사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의장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당장 언론에 터뜨리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론도 못 믿습니다. 놈들이 이미 언론사 윗선을 다 매수했을 겁니다.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묻히거나 오히려 조작된 증거라고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하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가장 확실한 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놈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곳. 설마. 내일 국회 청문회입니다.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위험해. 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청문회장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장에서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사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강 변호사는 하은의 눈에서 이태준 의장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내가 널 호위하마. 내 목숨을 걸고.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증인석에 앉은 이태준 의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를 먹잇감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몰아세웠다. 증인,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하실 겁니까?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최무성 중장은 참고인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늘로 이태준은 끝이다. 그때였다. 회의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들어오면 안 돼. 국회 경위들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카메라가 입구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여군 하사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하은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강민석 변호사와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처럼 서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이하은 하사? 의장님 딸 아니야? 장내가 술렁거렸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하은은 경위들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아버지 이태준의 앞을 지나 증언대로 향했다.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하은아. 하은은 증언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이태준 대장의 결백과 군 내부에 기생하는 범죄 집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끌어내. 최무성 중장과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이 소리쳤다. 경위들이 달려들었지만 강 변호사가 온몸으로 막아섰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은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이크에 갖다 댔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최무성 중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국회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무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최무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수첩에는 청수회라 불리는 사조직의 지난 20년간의 범죄 행각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청탁, 방산 비리,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여기 계신 최무성 중장님이 그 설계자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태준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용감하고 강인한 전우였다. 반전은 극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하은이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국회는 즉시 긴급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검찰은 국회 경위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최무성 중장을 체포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무성은 끌려나가며 추악하게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청수회 소속 장성 12명, 영관급 장교 4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 숙청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이태준 대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들은 그를 진정한 참군인이라 칭송했다. 그는 복귀하여 군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청수회의 잔당까지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약속대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계룡대 대연병장. 이태준 대장의 전역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이태준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나는 오늘부로 정든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나의 군인 정신은 영원히 조국과 함께할 것이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어떤 특권도 권위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후배 장병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오직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걷길 바란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태준은 단상을 내려와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했다. 사열대 끝자락.
그곳에 헌병 중사 계급장을 단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장님의 딸이 아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 전설의 하사라고 불렀다. 이태준이 하은의 앞에 멈춰 섰다. 두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대화가 통했다. 충성. 하은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태준이 답례했다. 그리고 그는 규정을 어기고 두 팔을 벌려 하은을 꽉 껴안았다.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내 최고의 전우여.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이태준이 떠나는 차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시작이었다. 군대는 여전히 춥고 힘들고 때로는 부조리한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입은 군복의 무게라는 것을.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마리 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